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바로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사업계획서 작성하셨던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보강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보강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발표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병감입니다. 예, 제가 여기 교수님 피드백을 좀 받고요.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순서가 좀 이제 약간 좀 엇박자 좀 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 못하고 지금 대강 이렇게 좀 큰 그림만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아직 완성을 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건. 예, 제가 이제 1인 외식 창업 이제 사업 계획서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면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거 사업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패스트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 그 다음에 3C 분석, 그리고 수압 분석, 그리고 선정 이유, 그리고 STP 전략.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자세하게 못하고요. 큰 그림만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4P 전략,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패스트 분석으로는요, 지금, 첫 번째 경제적 환경으로는 국민들이 소득이 증가하고요. 또 여가로 외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육 수준이 향상과 여성 고용 확대가 경제 자립으로 이어지고요. 또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지금 많이 생기고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는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생각해서 자연적으로 웰빙 음식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보다는 사람들이 자아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초혼이 길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생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각종 생활용품, 그리고 주택 등이 1인 소비체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요,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과 간편함의 축으로 배달 문화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환경으로는 농식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소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술적 환경으로는 유통기술의 발달로 유통기술, 그리고 조리기술의 발달로 소스, 육수, 그리고 반찬 등 요걸 음식점이 직접 배달해 줘서요, 그냥 음식점에서는 그냥 판매만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서비스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체 포장하고 용기 포장 기술의 발달로요, 쉽게 포장해 와서 다른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배달 앱 등이 활성화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으로는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한식을 25년 넘게 일하면서 거래해온 거래처가 있고요. 자원으로는요. 그리고 한식을 25년 넘게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으로는 나만의 특화된 육수와 그리고 여러 소스, 그리고 음식 등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취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일하고 지내오면서요, 일식하고 한식, 그 밖의 사람들하고 좀 조리 업무를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그런 친분이 있는 게 좀 저한테 핵심 역량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3C 분석으로는요, 첫째 고객 분석은 직접 밥을 차려 먹는 것을 좀 번거로워하는 좀 20,
30대 싱글족을 좀 타겟으로 했고요. 또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 그리고 친구와 뭐 한 끼를 같이 먹으려는 여성 고객, 그리고 1인 가구 싱글족이 늘어나는 추세라 소비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자 분석은 경쟁자 분석은 요즘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 간편식 HMR 식품,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아직 푸드트럭은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좀 많이 좀 어필되는 게 카페 문화와 디저트 문화, 이것도 경쟁 상대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식음료, 그리고 근거리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 그러죠. 여기서 대량 구매하는, 저 같아도 귀찮아서 그냥 가까우면 대량 구매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조금씩 해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슈퍼마켓 여기서 싸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체인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사 분석은 이것도 저한테 해당하는 건데 한식에서 25년 이상 오래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식 음식점이 일하면서 거래해온 거래처하고 또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합 분석으로는 1인 가구 증가로 잠재적 고객이 늘어날 추세고요. 강점으로는요. 그리고 혼자 온 고객은 칸막이가 된 나만의 1인 공간에서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안심하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이 여기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 온 여성 고객은 칸막이가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KB금융연구소 발췌해서 했는데요. 1인 가구 생활의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69.5%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1인 공간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서비스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단체 고객을 접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방하기 쉽고요. 그리고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에 좀 학교가 많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1인 전문점이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있어도 아직 대형화 이렇게 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창업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조절해서 웰빙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협으로는 1인 가족의 증가로 또 1인 음식 업체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품이 많습니다. 분식점도 있고 편의점, 아까 테이크아웃, 뭐 배달 음식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합 전략으로는 SO 전략으로는요. 메뉴를 다양화하고 고객이 혼자 와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요.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WO 전략으로는 테이블마다 배를 설치해서 고객이 필요할 때 누르면 언제든지 서비스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둘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 칸막이를 탈부착하고 테이블을 합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T 전략으로는 깔끔한 인테리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기 손님을 위해 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WT 전략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복을 입고 오거나 학생증이 있는 고객은 10% 할인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샤브샤브를 선정한 이유를 적었는데요. 건강식이면서 웰빙이라는 느낌을 주고요. 또 우리 생활에 좀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샤브샤브의 메뉴 음식을 좀 많이 접해봤고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여성들이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육수하고 소스에 집중하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면은 좀 다른 메뉴보다 수월하고요. 그리고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거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요.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가구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1인 레스토랑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권을 선택한 곳인데 제가 사는 연신내 주변에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근접성의 장점과 연신내 시장이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서 식자재 조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신내 상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식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100조 원을 넘고요. 매식업체 수는 65만 7천 개, 인구 78명당 식당 1개, 이 중에 86.5%가 영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TB 전략은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로는 이걸 제가 자세히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1인 가구 수가 2015년 52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1인 가구가 주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259만 3천 가구, 여성이 260만 가구, 아직은 남성이 여성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은평구 일대 불광동, 가련동, 구산동, 연신내 등의 거주자가 이렇게 시장 세분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자, 그리고 홀로 식사하는 사람들의 표적이고요. 그 밖에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 그리고 연신내 시장의 장을 보러 오는 고객들, 불광동 인근의 고등학생, 또 그리고 불광동 인근의 고시원. 예, 일단 이렇게 타겟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으로는 샤브샤브는 좀 웰빙이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요. 그리고 혼자 와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분을 시켜도 고기, 그리고 해물 등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4P 전략으로는 제품 전략인데요, 프로덕트인데요. 주방 쪽으로 칸막이를 이건 조금 저기한 것 같네요. 예, 메뉴로는 육류 샤브하고요. 그리고 뭐 소고기 등심, 차돌박이, 소갈비,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등심하고 뭐 갈매기살, 그리고 뭐 해산물 샤브에는 낙지 쭈꾸미, 그리고 갑오징어, 문어, 굴새우, 뭐 바지락 조개 등 이렇게 메뉴를 넣어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직 적지는 않았는데 허거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저녁에는 거기에 이제 일반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술안주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아직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뉴로는 샤브샤브의 기본으로 만두와 면이 서비스로 나가고요. 죽은 혼자 고객이 먹을 수 있게끔요, 반조리해서 고객에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으로는 아직 가격은 이렇게 딱 정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생각으로는 1인 전문점만큼 중대형 전문 샤브 전문점이나 체인점에 비해서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객 생일날 좀 가격을 할인해 준 이벤트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회원제, 그리고 뭐 10회 이상 오면은 뭐 샤브 1인분 주는, 예, 이런 것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전략으로는 메뉴에 들어가는 채소는 당일 시장에서 거래처에서 좀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식당 안의 메뉴판에 샤브 그런 거는 이제 주소 등을 적어 놓아서요, 손님들이 안심해서 이게 어디에서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촉진 전략으로는 좀 전단지를 좀 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유튜브에 먹방을 한번 초대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뭐 팬클럽이나 이런 것도 가입해서요, 또 회원제를 유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통해서 뭐 친구 맺기 이렇게 해서 가게 홍보를 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드시고 혹시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질문 대답하시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에서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요새 회사 일하면서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자, 가장 앞에 회사 일하면서 직원들과 얘기할 때 많은 얘기들이 시작되는 맨 앞 지점 있잖아요. 맨 앞 지점에서 그 동의가 안 되든가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생기면은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식 창업을 할 때 최종 결과물을 사업계획서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수업 내용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목적이 요게 다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요. 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지금 작성하시면서 쭉 보면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여러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의 조사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할 때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뒤로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업계획서의 기본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먼저 적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다 조합을 해보니까 점점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네. 근데 그 방향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점과 만나는 부분이야. 그게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했어 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업 아이템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또 나열을 해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는 병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자에 치우치든가 후자에 좀 치우치다 보면 아니면 이게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요청을 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앞에서부터 원론적으로 내가 뭔가 정해놓고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처음에는 전반적인 환경들을 쭉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걸 찾아내고 그 의미가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교집합이죠. 그게 내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 방법은 또 다시 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서가 이 이전의 창업에서는 특히 이제 외식 쪽 창업에서는 사업 계획서의 용도가 그렇게 역할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자기 돈 내고 창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합리화가 되면은 굳이 계획서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계획서는 목적이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고 이 내용을 누구 보라고 만드냐면은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을 조달할 사람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은 여기 말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는 본인, 그 다음에 직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한 겁니다. 회사로 생각하시면은 회사에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것들이 직원들이 공유가 돼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외식업체도 자세히 보시면 아무리 작은 업체도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상이 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언뜻 봐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소기업 정도 규모가 됩니다. 보통 중소기업 구분할 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를 중소기업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기업의 규모로 보면은 절대 외식 업체들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회사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이 아니라 회사가 생각을 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면은 생각이 다르면은 그 직원들이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장님은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회사로 보면 그렇게 돼요. 이거를 일반 매장으로 보면은 뭐 아르바이트생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래 버릴 수도 있지만은 회사라는 조직으로 보고 인원수를 들여다보고 매출액 규모를 보잖아요. 그럼 적지 않습니다, 결코. 작은 이런 주변에 있는 매장들 봐도 최소한 한 4분에서 많으면 10명, 조금 장사되면 주 야간 이렇게 하면 15명 이렇게 되잖아요. 꽤 많아요, 인원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계획서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건 대부분 결정된 거에 대해서 실행 방법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때예요. 근데 그동안 외식 산업은 투자 유치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본을 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투자 유치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유는 이제는 자영업으로 그냥 작은 규모에서 본인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매장을 여는 방식으로는 이 경쟁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자꾸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표현드린 것처럼 매장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본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전에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방식은 저희 담보를 대출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자본 내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자본으로 자기 현금을 내든가 자기 신용이나 아니면 자기의 뭐 부동산이든 이런 걸 걸고 돈을 받는 거죠. 결국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득이 아니라 그냥 내 집을 설득의 주체로 내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자영업의 문제점들을 보고 또 산업에서도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재작년의 데이터만 해도 120조 원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외식 산업 자체가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식 산업은 이제 기업으로 보기 시작하고 산업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본이 많이 이 산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당장에 그동안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 자본을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정부에서 창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고요. 적게는 한 1, 2천만, 2, 3천만 에서 많으면 한 개인들 대상 한 5천만 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줘요. 그때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사업계획서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외식 산업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하는 아이템에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외식업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넓은 범위의 사업계획서를 두루두루 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근거들이 뭐냐?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사업을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실패하지 않을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업도 그런 기대를 하진 않아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것들이 쌓였을 때 그 중에서 특출난 어떤 기회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곳들이 쭉 성장하는 거지. 뭐 문 열어가지고 바로 대박 쳐서 이렇게 나는 시대는 지나버렸잖아요. 그런 기회, 그냥 그 정도로 사회가 이렇게 막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은 예측 가능한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을 유치하는 통로들이 예전에 내 현금이나 아니면 나의 신용을 갖고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기관이나 금융권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만약에 이 선생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내 자본을 놓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도 담보대출이 100%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은행에서 그 인보증도 많이 빼고 있잖아요. 인보증 이제 안 걸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사업할 때는 법인인데 제가 법인의 대표고 대주주다 보니까 법인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대표이사가 개인 인보증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했다가 망하면은 개인이 파산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은 별개예요. 법인에서 일어난 일들은 법인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은 이 법인에서 일어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은행이 이 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어렵고 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모든 대표이사는 도장을 다 찍어요. 이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당신이 갚으십시오라고 도장을 다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안전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는 회사와 자기를 동일시해 버리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회사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회사 돈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신 분들이 지금 프랜차이즈 대표분들이세요. 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도 지면은 결과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회사 돈과 내 돈이 구분이 안 되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단계는 이제 회사와 개인은 분리가 되고 법인에서 대표는 직원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주주는 그 회사의 소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회사가 망하면 그 투자 금액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신에 회사가 성장하면 자기의 주식값, 지분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이제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 회사의 사업 계획과 회사가 그 사업 계획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 파악을 은행이 못했기 때문에 개인을 담보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을 담보로 하지 않고 회사를 담보로 해서 회사의 사업 계획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에 이 회사에서 자금의 흐름들을 다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요. 이전에는 개인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회사 내에서 자금 돌아가는 것까지 신경 안 썼어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담보가 있으니까 그냥 담보해서 다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회사의 사업 계획과 실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은 자기가 위험 부담을 안고 돈을 집어넣고 대신에 그 돈이 쓰이는 흐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시스템들은 그 돈을 쓰는 흐름들이 거의 투명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아마 회사에 보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주고받고 계산서는 이제 전자계산서 기본이고 매장에서 현금 영수증 다 받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화 되지 않는 루트로 돌아다니는 돈이나 그러면 현금 매출이잖아요. 현금 매출도 그 세무서에서 일정 퍼센트를 잡잖아요. 그 이하로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들여다보고 회사 내에서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세무신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니까 거의 투명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업 계획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작성하는 게 원래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같이 일할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지만 최근에 사업계획서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기관도 있고요. 정말 투자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가 떠오르는 질문들이 그분들이 다 질문하십니다. 이 아이템을 과연 이분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본인은 대단히 자신감이 있는데 제3자가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 분야에 모르니까 왜 저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저거를 본인이 하면 왜 성공을 할 거냐? 왜 저 가격에 팔려고 할까? 왜 저 고객들 대상으로 하려고 할까? 왜 저 프로모션을 하려고 할까라고 왜를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왜에 대한 설명을 맨 앞에 하는 겁니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은 대부분의 이 투자 심사하는 사람들은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자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투자자면은 제가 주방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저 해보고 싶어서
대학교 때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거의 한 실습을 한 10개월 정도 가서 일하다가 이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데 다 주방에서만 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판은 잘 씁니다. 예. 이렇게 칼질은 예, 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를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희한하게 주방에서만 아르바이트 했더라고요.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나 아니면 음식 하나하나를 제조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3자들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왜에 대한 설명을 내가 제3자, 이 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쭉 아까 이병 선생님께서 쭉 나열하셨던 내용에서 한번 쭉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이 실제로는 여기 나머지 세 분은 투자자의 관점이세요. 저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딱 가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개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쟁자도 사실은 비슷한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병선님께서 작성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이 원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설계도이지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계획서의 또 하나의 목적이 투자자 설득이거든요. 자금의 유치인데 그 자금의 유치가 이제는 문이 많이 열렸어요.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줘요. 아무 담보 없이. 근데 그 대상이 청년, 그 다음에 어떤 기술직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그쪽 말고 이런 우리 쪽 외식이나 아니면 일반 서비스업 쪽으로도 많이, 금액은 이쪽보다는 좀 적지만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일반 그 국민들의 삶에서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그래서 창업 지원 관련된 기관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는 게 사업계획서이고요. 은행도 요새는 저걸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에서도 담보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에 자꾸 지적을 받아요. 개인 신용으로 대출받는 건 담보가 다 들어가지만은 법인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사업으로 넘어가면은 그 법인의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해야 되지, 그 법인의 대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거는 점점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은행은 네가 자꾸 머리를 써서 네가 판단해서 네가 책임져라 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뭘 요새 자꾸 하냐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모으려고 들어요. 그게 소위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개인한테 대출해줘도 될까 말까. 근데 그 데이터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전체 매출을 보고 그 지역에 발생한 전체 매출을 보고 그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찾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면 은행이 예전에는 개인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는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시스템에 올리고 시스템에서 그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뽑아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정성적인 것들 있죠. 그게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실 때 여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3자가 이 사업을 저도 저희 회사를 운영하지만은 제가 제 회사를 보면은 저는 그 전후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빼꼼하게 다 이해하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저희 회사를 설명하면은 제가 아는 내용을 막 설명하면 이 사람이 점점 눈이 초점이 흐려져요. 못 알아듣는 거죠. 전문 용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저한테 도취돼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 사람이 눈빛이 흐려지면은 이 사람 관점에서 제일 쉬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단어부터 설명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 Y예요. 왜 이걸 하세요예요. 왜 이 사업을 하시고 왜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왜 이 상품을 고르셨고 왜 이 시장에 들어갑니까 이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패스트 분석이나 그걸 정리한 수합 분석이나 그 다음에 STP에 나왔던 전략들이 거기에 대부분 큰 그림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수행 방법은 솔직히 그 심사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오지랖이 넓은 거고요. 그거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그냥 다만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먹방에 유튜브를 부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은행이나 아니면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튜버 부르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요새 되게 비싸죠. 한 1,000만 원씩 달라고 해요. 그럼 1,000만 원을 내고 이걸 할 만큼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서로 대화가 되는데 유튜버를 불러서 도움이 될까 이래버리면은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과연 1,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가 무슨 무슨 포차더라? 한신 말고요. 포장마차 말고 그게 뭐였더라? 일본식 그 포장마차 같은 프랜차이즈 아니고 직영점 군산 이런 거 수업 시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거기에 계신데 매장에 갔더니만 여기 동영상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유튜버 불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 저작권 이슈가 되게 심해서 그 TV에 나간 것도 매장에서 못 튼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다 따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매장이 여러 TV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왜 그거 틀지 굳이 돈 들여서 유튜브 불러가지고 이거 유튜브가 찍은 걸 트느냐 했더니만 방송국에서 방송 나간 거에 대해서 매장에서 트는 거에 대해서 개인 매장들은 이렇게 단속이 안 되니까 못한 건데 법인으로 넘어가면 저작권 이슈가 걸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불러서 따로 촬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들은 가격이 물론 유튜버의 팔로우 숫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인지도랑 그다음에 그 친구들 촬영해서 편집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뭐 반대로 보면은 또 그럴만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은다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제가 사업하면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려면 보통 시세가 한 1,0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 인풋해서 아웃풋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고객들 내에서 어떤 프로모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나가는 예상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지가 맞으면은 대부분 동의를 해줘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방법론은 뭐냐면 수행할 수 있느냐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랑 그런 정도의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랑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지가 있느냐. 이 내용이고요.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단의 배경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는 당연한 거고 사업을 하면서 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누군가를 설득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사장은 발표하는 사람 다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게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쭉 하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결론들이에요, 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전체 사업 내용에서 뒷부분에
마케팅 믹스에서 상품들 어떤 메뉴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모션 한다든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아까처럼 비용이나 이런 걸 산정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의 배경들 있잖아요. 과연 샤브샤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겠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거로 제시했는데 여기다 좀 더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은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외식이 늘어났다고 하면 늘어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출발해서 아까 그 고객층들을 찾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식 전체 증가율도 있지만은 그게 다시 세대별로 아니면 소득별로 외식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아까 젊은 층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시원도 나왔고, 아니 고시생도 나왔고, 고등학생도 나왔고 그런 층들의 소득은 또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예전에는 저렇게 했었잖아요. 저기 부모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10대들의 소비는 변함이 없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돌 산업들이 대단히 성장을 했었거든요. 10대들 한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쯤에 그때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은 불황이 없다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은 TV나 이쪽에서 40대에 맞는 층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가수가 예전엔 다 아이돌이었는데 지금 아이돌은 한편에 있고 아이돌은 원래 시장인데 예전에 90년대에 나왔던 가수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90년대 그 가수들 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 바뀐 이유 중에는 여기 내용에 들어가면 저거 있죠? 결혼을 많이 안 하고 늦게 하고 아이를 적게 낳고 그러면서 그 층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한테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흐름들을 주고 그 중에서 나는 이 시장에 집중을 해서 가겠다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중에는 여기 이거는 결론이고 이걸 제목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그래프들이나 표들이나 이것들을 넣기 시작하시면은 이게 전체고 여기를 좀 더 쪼개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주시면은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내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모든 돈을 100% 내가 다 내서 매장을 내는 방식으로는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게 내가 전 재산을 넣어서 하면은 조급해져요, 사람이요. 성장도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을 조달하는 시스템들이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형적인 그 조달 방식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개인 투자자까지 유치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머니까 기관들 있죠. 정부 기관들에서 투자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청년 창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이 40살까지가 청년이에요. 39세까지 법적으로 청년입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장년 지원, 실버 해가지고 또 창업 많이 지원해줘요. 양쪽에 중간에 낀 데가 이제 40부터 49살까지는 청년도 아니고 실버도 아닌 중간이어서 애매하긴 한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 제도들을 통해서 전체 자금 중에 일부는 조달을 할 수 있어요. 또 저는 그렇게 조달을 해서 자금을 외부에서 유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외식 산업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목적이 실행을 위한 계획서도 있지만은 설득을 위한 계획서부터 하면 좋겠다 이고 설득을 하려면은 이걸 듣는 사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처음부터 설명을 쫙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정체 상태이고 애들은 적게 낳고 있고 근데 그리고 결혼은 적게 하고 근데 이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줄이지만은 쓰는 돈은 오히려 객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애들한테 들어갈 돈들을 줄이잖아요.
가족한테 쓸 돈을 결혼을 안 하면 가족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쓰는 거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든가 적게 낳으면은 그 아이한테 들어갈 돈들이 전체 소비로 맞춰져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빈도는 줄겠지만은 전체적인 금액들은 자꾸 늘어난다. 일이나 된다고 나쁘다고 전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님이 자꾸 규모가 작아서 1인 그냥 혼자 오는 고객들이 늘어났을 때 식당이 처음에 안 받았었잖아요. 예. 괜히 넓은 상에 차리고 다 차리고. 근데 보니까 그 손님이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손님들이 약간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칭찬을 해요. 너 오늘 고생했다고 하고, 같이 먹을 때는 눈치 보고 짜장면 먹는 사람이 혼자 먹을 때는 조금 더 비싼 걸 먹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객단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테이블을 좀 좁히고 혼자 먹을 수 있게 편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런 흐름이 맞다. 시장이 준다고 해서 고객이 준다고 해서 꼭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장 거기에 아까 한식의 경험들을 넣어서, 그래서 규모 작은 1인으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그 흐름들을 쭉 설명하시면은, 아, 시장의 흐름은 자기가 봐도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랑 그다음에 본인도 경험한 거랑 보면은 이해가 되고, 여기에 경쟁자들이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창업을 하는 나는 이 흐름들을 잘 받아가지고 내 경험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템을 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면, 저희 회사도 똑같은 건데,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원래는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여기 자사 분석에 해서 한식 25년 요 내용을 넣으셨잖아요. 저희 회사가 해보니까, 저거를 개량화된 숫자나, 저거죠. 결국은 증들 있죠.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있다는 걸 상대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증빙들, 결국 이력서에 적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론인 거고, 내가 25년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까, 그리고 그거를 상대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빙이 뭘까. 그래서 보면은 큰 회사들 다니는 그 셰프들, 요리사들 보면은 대회 같은 걸 자꾸 나가잖아요. 그게 이력서에 계속 추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워커힐 호텔에서 20년 있었다는 그냥 한 줄인데, 20년인데 거기에 무슨 대회 나가서 뭐 받았고 무슨 대회 나가고 뭐 받았고 하는 것들을 그 친구들이 자꾸 그런 대회에 참가하고 자비로 하잖아요. 대부분요. 돈 많이 써서 하거든요. 근데 하는 이유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한 줄 한 줄의 내용들을 넣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랑 그다음에 상품 개발에 대해서 거래처라고 하면 저것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품목별로 고기류는 어떤 곳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그냥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실체하는 것들이고, 그들의 특징이 뭔가, 예를 들어서 고기는 어떤 뭐 식육 관련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들과 했던 내용들은 뭐 예를 들어 소고기나 이런 것들 주고받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으면은 그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사업계에서 본 사람은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뭐 가령 제가 학교에서 지금 회사도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겸임을 한다, 시간 강사를 한다는 거는 큰 이슈는 아닌데, 밖에서 보면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어떤 수업을 했고 어느 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했고는 대단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단의 내용에서 결론을 쭉 내려주셨는데,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좀 더 뽑으셔서 데이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런 걸 하시려면은 대전제가 제가 오늘 수업에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은
나한테 5천만 원의 자금을 주려는 사람이다. 정부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이 납득이 되면은 그러면은 담보 없이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반환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빌리는 게 아니고요. 예. 투자 지원금으로 나와요. 저희 회사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근데 그런 5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2, 3천만 원 정도 외식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들을 많이 해줘요. 뭐 심지어 요새 저것도 애 나오면은 2천만 원 준다 막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중에 하나를 컨택을 해서 솔직히 1천만 원을 버는 그 노력 있잖아요. 그 순수하게 매출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벌려면은 직장으로도 못해도 한 석 달은 다녀야 되잖아요. 석 달에서 넉 달은 다녀야지 순수하게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딱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서류를 작성하고 나의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상대를 잘 설득하면은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그냥 유치를 하실 수 있고 외식은 아직까지는 기술 베이스가 아니고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모가 좀 적은데 이거를 지식사업 쪽으로 넘기잖아요. 프랜차이즈 개념 넘기면은 여기서 지식산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5천만 원, 1억씩 투자 지원금이 많이 나와요. 창업넷이라는 사이트인데 그런데 가시면은 IT 베이스 쪽에 지원도 되게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거기서 서비스업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백종원 씨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재래시장에 청년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들, 그다음 임대료들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요. 6개월에서 1년씩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정부도 어차피 재래시장 위층에 빈 데들 있잖아요. 그 상권 살리겠다고 하면서 임대료나 지원들 해주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작업도 이런 작업들이요.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고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동네 가서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체계적으로 설득을 해주죠.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결론은 그래 가서 해봐야 돼. 근데 앞에서 이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가능성이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앞단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페이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생각을 뒤집어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내 말만 듣고는 이게 주머니에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주려면 아니면은 진짜 투자자가면 투자를 자기 돈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모든 사업은 해봐야지 사실은 결론이 나요. 근데 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목표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페이퍼가 지금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한번 지난번에 실시간 온라인 했을 때 한번 보시고 오늘 한번 보고 했는데 요 다음 스텝에서 아마 선생님께서 정리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은행원한테 보여준다. 그리고 내 집을 담보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은행원이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을 채워 들어가기 시작을 하시면은 사업 계획서가 대단히 탄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한번 그 은행에 대출 받는 방법이 사업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주거래 은행에 처음 가지 말고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보강을 해서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또 내고 또 얘기를 하면 보강을 한 다음에 주거래 은행에 가래요. 그럼 주거래 은행에서는 이 앞에 거치면서 준비가 다 됐잖아요. 빠진 서류, 뭐 보강에 대해서 다 나온 거. 그걸 딱 보면 이 사람 주거래는 기존 거래도 있고 서류도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도가 나가버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가면은 허술하다인 거죠. 그 보강하면은 보강하기 전 모습이 먼저 뇌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가 생겨버리니까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이번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아이템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근데 그거를 받기 전에 가장 까다로운 은행에다가 이걸 한번 들고 가셔서 신용대출 받고 싶다고. 내가 나의 신용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신용 받겠다고 하면 컨설팅 해주는 은행들 창구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질문 사항들을 꼼꼼히 적으신 다음에 그거를 보강을 해서 내 사업 계획을 보고 이 사람이 코멘트한 거 들고 다음에 정부 투자하는 기관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리고서는 이거 실행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이 실행에 대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는 몇 단계 거쳐서 한번 쭉 내용 보셨고, 저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저는 마지막에 결론은 되게 좋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충분히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저희가 설명 들으면서 아마도 많이들 머릿속에 생각나셨던 게, 여기 인테리어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특히나 이제 메뉴가 육류나 해물 샤브샤브가 과연 시장에서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앞에는 그 설명이 없었어요. 크게 설명이 없이 쭉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냥 추측컨대 아마도 저 육류나 해산물 쪽에 거래처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걸 조리한 경험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런 매장에 근무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앞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거래처가 있어서 식재료나 이런 거 조달하기 쉽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식재료를 원하고, 전에 한번 설명이 있었잖아요. 식재료도 원하고 한식에서 다른 허거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많이 생기고 있고 개방성이 많이 생기고 있어.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할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놓으면은 그 상담하시는 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했던 내용으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저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잘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거고요. 요 내용들, 다음에 가격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더 보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들.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이 선생님께서 이번 강의를 되게 잘 활용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잘 활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올리셔서 한번 리뷰하시고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리뷰하시고 하면서 많이 다듬어지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되고, 다음 스텝에서 한 번 더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수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니까 이제 선생님께 하나 넣어드리는 거는 이걸 들고 은행을 한번 가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듬어 보시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음 스텝에 또 다른, 그러니까 기관들, 서울시나 아니면은 각 지자체,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기관들에서 정말 다양한 지원금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긴 뭐한데, 저희 회사가 2011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된 회사인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 통장에 쭉 그 금액들을, 입출금된 금액들을 다 더했더니만 꽤 많더라고요. 근데 내역을 자세히 봤더니만 정말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정부에서 기업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흐름이 기업에서 청년에서 자영업자로, 그 다음에 중장년층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충분히 이미 많은 지원들이 만들어져 있고 점점 금액들이 늘어나주고, 그리고 그게 정부 기관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은행권들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세대는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슨 창업의 돈을 내서 빌리는 거는 뭐 무슨 기업이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이런 인식에서는 이런 건 받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근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되게 의외네요. 저도 이 시기 지금까지 그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청소한 친구도 자기가 아파트에서 문자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집 문자를 받아가지고 차린 거거든요. 그래갖고 더 작은 아파트 이사를 하고 신용이 그래도 100%를 들여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좀 운영해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자영업 하시다가 사업이 안 되면은 거의 그게 마지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담보로 해서 하고 그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작은 집이라도 갔지만은 대부분은 집 전체가 담보가 되고 뭐 현금을 뭐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이지만은 자금을 지원해주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거의 특징이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은 검증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검증된 곳에 대해서는 지원들이 자꾸 늘어나줘요. 그러니까 모든 곳들은 지원해 주는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들이 앞에 누군가의 투자나 누군가의 지원이 그 다음 투자나 지원의 근거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지만은 그런 지원을 받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되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단 언어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언어가 내가 내 돈 내고 하겠다 할 때는 내가 맞다가 되지만은 상대를 설득할 때는 상대의 관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한번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내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면은 시장이 좀 더 정확하게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 과정을 몇 번을 거치면은 점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스스로 검증도 되고 제3자의 검증도 받고 그래서 지금 아마 결론을 내리신 이 아이템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도 되고 있고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갖고 다듬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 경쟁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도 있고 아 가는데 약간 틀어서 가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메뉴 아이템을 바꾸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지금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걸 1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샤브샤브랑 허거를 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는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으로 다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목적은 투자자와의 설득인데 사실은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자본을 내면은 설득도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내 돈 내고 한다는데 왜 내가 굳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검증도 없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싶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심리적으로 다 거부해버리거든요. 사업계획서는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거고 거기에 이걸 제3자한테 보여주고 제3자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결과물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내는 단계를 거치면 아주 객관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준비 좀 해주실래요? 네. 발표. 예. 제가 처음에 발표하면은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발표하신 분도 길지만은 제가 말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5시까지죠. 예. 선생님 발표만 하고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예. 준비. 혹시 다음 수업이 있으신가요? 여기? 아니면 예. 사업계획서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원래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몇 년째 작은 그 예전엔 벤처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걸 하는데 수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최근에 자꾸 깨닫는 거는 역지사지입니다. 예,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더라고요. 자, 김종철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철입니다. 매번 수업 들어올 때마다 좀 외람돼가지고 외식 창업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제 전문 분야인 막 의료기기 쪽에 계속 이런 과제들 제출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오늘도 근데 이건 교수님한테 허락을 맡은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를 좀 그 전에 외식 쪽을 안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 그 회사에서 한번 검토했던 사업계획서인데 이제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좀 다듬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레이저 의료기기 마케팅 사업계획서고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하고 수학 분석 아까 이거 교수님이 여기 설득을 해야 될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수업 분석이고 그다음에 문제점 현황,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요는 레이저 조사기인데 650mm 나노메타인데 잘못했네요. 낮은 강도의 레이저 파장을 쏘아서 여기 비강 주위에 그러니까 상상하시기에 그림이 없는데 상상하시기에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요새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마스크처럼 쓰고 그 피부 좋아지라고 하는 코어 탄력 생기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라엘인가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인데 얘가 그 타겟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피부고요. 얘는 비강 주위에를 쏴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 지방층과 이제 콜레스테롤 효소체들을 발생시켜가지고 그래서 고혈압하고 혈액 관련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로 런칭이 안 됐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제품, 그러니까 OEM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중국 제품이라는 핸디캡은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OEM을 하다 보니까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고 저희 그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하면 좀 사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업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걸로는 약점은 어디 가도 그렇지만 중국제라는 좀 약점이 좀 있고 디자인 자체가 좀 조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누구든 카피가 할 수 있는 약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점으로 좀 분석한 것들은 높은 마진율이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동작을 하는 조작이 간편한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을 가졌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험 요소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절대적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옵션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좀 돈이 좀 많아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면 바로 선택을 안 하는 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그 건강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먹어도 조절되는 아까 혈행 개선이나 고혈압 관련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범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다 보니까는 초기 산업 진입 장벽이 좀 높다는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기회 요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도 했었을 때 보지만은 건강 또는 보건 관련 그 예산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고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에서 생산이 된 거기 때문에 FDA에서도 승인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는 기회 요소가 있다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뢰성 근거나 지금 아직은 저기 가격대가 조금 그 비싸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조합을 해가지고 가격대를 낮추면은 이렇게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효과가 정말 임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 아직 저기 증빙을 못 해내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먹는 약으로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조사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해내질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으로 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이제 한번 세워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요것만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이걸 런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임상기관이나 한의사 의사를 통해서 좀 검증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그런 검증 과정을 언론에 좀 흘리고,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뜨면 전체가 좀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시고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보시고 어떤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오셨나요? 네, 어떤 질문이 들어오셨나요? 예. 80만 원이라고 봤는데 네. 80만 원이면은 너무 비싸서 그걸 쓸 수 있을런지, 더군다나 이제 중국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80만 원이면 그걸 쓸란가, 그리고 뭐랄까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좋은 점이라 이게 보이면은 그래도 이게 되는데, 이게 80만 원에 그 암이 이렇게 감이 와닿지가 않네. 너무 비싸다고만. 네, 지금 아까 이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아이템 우리의 사업을 뭘 할 건지를 하는 앞단의 조사 단계라고 하면은, 지금 김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기존에 있는 상품을 어떻게 런칭을 해서 올릴 거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학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들어가서 뭐 마진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이해되는데, 그거는 회사 상황이어서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을 제가 느끼기엔 뭐냐면, 이미 있는 제품인데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 방법으로 막 나가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제품 사진과 제품의 기능이 맨 앞이든 중간에 어디선가 나오고, 그걸 보고 나서 이 설명과 그 제품, 이미 있는 제품이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두면은 뒷단의 설명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질문 중에 일부는 해결이 되고, 아니면 어떤 질문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상품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는 게, 예. 이미지로 떠올려서 이제 프라임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다 모르시죠? 네,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샤브샤브 똑같습니다. 예. 은행원들이나 이쪽에 주면요, 자기가 먹은 거를 떠올라요. 근데 그게 내가 설명하는 거가 달라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형상화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개념으로 설명한 건데 개념과 개념 간에는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커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방법은 개념을 구체화시켜주고 그걸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이런 설득형들이에요. 사업계획서든 아니면은 뭐 파워포인트든 모든 것들은 다 설득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프나 도표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내가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상대편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더라도
일단은 설명이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못 거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를 봐도 결론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도 구체화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앞단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틀을 잘 잡았는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상품이 명확치 안 나오니까 문제점들만 쭉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딱 와닿지 않은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저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여기다 된다, 비강에다 된다고 해서 지금 비염 치료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 형태로 예, 쓰는 거거든요. 예. 타겟팅이 피부를 전체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이제 해서 이제 자극을 해서 여기서 이제 호르몬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냐라는. 예.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요새는 IoT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그 정확한 IoT는 아닌데 여기도 아마 데이터 전송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들에 대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고혈압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문제를 딱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바로 설명을 해버려요. 제품을 보여줘요. 제품 사진을 보여주고 그 제품을 실제로 착용해서 쓰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향상된 그래프를 쭉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고, 고혈압이 많지, 혈액 관련된 질환들이 많지, 나이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질병들이 많아지지.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해주고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해요. 그 뒷부분의 설명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문제도 알고 해결 방법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 포맷, 요 제품을 이미 제품이 있고 하면은 이 앞단에 지금 문제 제기한 것들을 좀 축약해서 앞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 있죠. 예. 이 고혈압 관련돼서,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제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고 제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디자인도 보여주고 착용한 모습, 그다음에 임상 실험 결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설명을 쭉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먼저 동의가 됐잖아요. 질환이 많다. 근데 이 제품이 뭔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딱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장에 진입시켜서 어떤 식으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제품이 계속 떠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대학교 동기가 그 체지방 하는 게 뭐죠, 그게요? 예, 인바디 초기 멤버예요. 근데 그 친구가 초기 멤버인데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그 대리점을 가져다가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향후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모델과 거의 그쵸. 예, 대리점 형태로 독립해 나오시고 본사와 계속 제품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선생님께서는 아까 앞단에서는 사업 계획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설득형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블럼도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새로운 걸 원한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유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넣으면은 이해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파워포인트형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페이퍼형 사업계획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차곡차곡 가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주어진 시간이 뭐 한 5분 내에 짧은 시간이에요. 5분에 10분 사이에. 그때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결론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는 방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그 그 수업한 내용에서도 이런 페이퍼형과 그 설계도 만드는 식으로 또 하나는 설득형 그건 파워포인트 그래서 그게 이제 원 페이퍼도 있고
그다음에 한 장짜리나 아니면은 설득형 사업 계획서들이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사업 프로젝트로 들어오시는 사업 계획서는 달라고 하는데 맞춰서 줍니다. 은행에서는 정부 기관은 페이퍼로 그래서 한 번에 막 4, 50장짜리를 막 만들어요. 근데 페이퍼는 제가 봐도 근거가 절반이에요. 온갖 시장 조사를 다 넣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 뭐 고객 분석, 뭐 쫙 다 집어넣는 게 한 절반이고 우리가 무슨 사업 할 건지에 대해서는 딱히 안 물어봐요. 거기 내용 별로 없어요. 또 그냥 인원이 몇 명이고 그걸 갖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를 적는데 제가 봐도 앞에가 동의 안 되면 뒤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페이퍼는 결국 앞에입니다. 근거가 뭐냐. 근데 설득형은 이런 데 나와서 투자자 앉혀놓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시작해서 한 3분에서 5분, 2, 3분 정도 딱 집중한 다음에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집중을 안 해요. 딴소리예요, 자꾸요.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거를 풀 수 있어. 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동의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 회사가 대출을 받았어요. 보증 없이. 근데 명목상으로는 저희가 특허증이 있어서 아까 제가 개인 프로필에서 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사 자격증부터 해서 각종 무슨 상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만약에 도전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놓으면은 저희 회사는 특허증을 갖고서 특허가 저희 회사 5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3억을 저희가 보증 없이 받았거든요. 대표이사 임보증도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받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맨 앞에 뭐냐면 서류 다 넣고 서류 형식대로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이걸 앞에서부터 한 100페이지 되는 거 설명하면 이 사람 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밥을 먹는데 주문하고 결제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은 여행 가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시키면 되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앉아있는 상대편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행 가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식성도 대부분 다 좋으세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괜찮은 데 가면 입맛이 다 맞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가서 돈 걱정도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 제가 대출받은 신용보증의 담당분은 30대 한 중후반의 여성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경험했다가 된 거예요. 내가 남편이랑 파리에 갔는데 미슐랭 가이드에 갔었는데 메뉴판이 프랑스어로만 돼 있어. 그리고 남편이 그래서 대충 보고 하나 시켰는데 남편 하나 먹고는 안 먹는데 근데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한 젓갈 먹고 안 먹어. 그 경험을 본인이 딱 머릿속에 두니까 나머지 얘기는 설명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고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 상대편도 문제라고 인식이 되면 나머지 설명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 설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상대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특히나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설득형이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는 내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두 개 많이 다릅니다. 접근 방법 완전 달라요. 사실 운도 사업계획서 운도 많이 작용합니다. 페이퍼는 운은 없고요. 페이퍼는 논리예요. 거기서 주어진 그 목차대로 내용을 다 집어넣고 이 목차 간의 연결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논문 준비하시면은 혹시 논문 준비하시나요? 논문 준비하시나요? 아마 그 학우 분들 중에 논문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논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예. 이 전개가 안 되면은 이 논문 자체는 구성이 안 돼 버리거든요. 사업계획서 중에 페이퍼도 논리적인 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결론이 과연 와닿느냐. 그래서 지금 아마도 기존의 사업계획서랑 이런 수업에서 사업계획서의 큰 차이는 맨 앞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주체가 나냐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한 누구이냐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는 설득형이냐 아니면 논리형이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의 포맷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기존의 보통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설득하기 위한 좀 감성적인 접근의 것이면은 수업 내용은 제3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거기서 갭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3자가 논리적으로 설득되기 위한 걸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순서를 바꾸고 요약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로 하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창업 관련된 사이트들 한번 서치하시면은 아마 선생님께서 하시는 서비스 업종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창업, 물론 이제 그 리셀러 개념이시긴 하지만은 일정 부분 기술 창업의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더 각종 지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식 쪽은 외식업을 보면은 외식업으로 그 음식 숙박업으로 들어가요. 근데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면은 지식산업이 됩니다. 근데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네, 외식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 틀에서 판단을 내려요. 자영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한 거인데 프랜차이즈 들어가면은 이거는 기업이 되고 확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줘요. 지식산업으로 이해가 되고 실제로 지식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그럼 거기서부터는 지원의 방향이나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한번 그쪽도 보시고 아니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회사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까 그 창업 관련된 지원들 중에 청년들 많이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그 사업 아이템을 내는 것 중에 외식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그 이런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영학과나 이쪽을 전공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제품을 만드는 조리에 대해서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조인이 돼서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푸드트럭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고요. 푸드트럭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겠다입니다. 푸드트럭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친구 하나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템을 갖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맹을 하면은 이게 복제로 확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로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되게 좁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의미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됐는데 그 오픈 키친이라고 있어요. 요새는 주방도 공유 주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이템은 F&B인데 외식 쪽 사업인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관점을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시작은 저겁니다. 모든 창업자들이 다 돈을 들여서 식당을 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 특히 주방 설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성공 실패를 판단 내릴 때까지는 그냥 임대사무실 쓰듯이 식당도 공유하자. 근데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은 저게 돼서 그래요. 저기 딜리버리 배달이 되니까 꼭 이 대로변에다 식당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 딜리버리로 해서 홍보는 그 회사에서 해주고 나는 열심히 조리 연습하고 그래서 상품 만들고 그거를 딜리버리하는 저기 배달하는 쪽에 올려서 파나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방 시설은 기존 기성 걸 쓰고 나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개념상은 몸만 들어가서 나는 식품을 테스트한 다음에 괜찮게 되면은 그때 가서 독립해서 따로 만들겠다. 그럼 창업 수요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예전에 창업은
프랜차이즈가 창업 상담해가지고 매장 내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1억에서 몇 억씩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런 공유 키친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시장에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테스트해보고.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거가 이 이전에 푸드코트가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공간을 개별 매장으로 만들던 걸 하나의 공간에서 그 뭐죠, 저기 테이블은 공유하고 자기는 주방 부분만 사실은 시설 투자나 비용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월 사용료 개념으로 수익을 내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개별 매장에서 그런 푸드코트 형태로 바꿨다가 지금은 아예 그 홀 공간도 없애버리는 방법. 딜리버리가 커져버리니까, 배달업이 커져버리니까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외식업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산업에서 일어났어요. 유통이 그대로 일어났었어요. 예전에 로드샵이었다가 백화점으로 몰로 바뀌었다가 인터넷 쇼핑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외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내 매장을 내서 내 매장을 키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거는 부가가치가 자기 회사 내에서 자기 매장에서만 일어나지만은 이거 조금만 돌리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복제해서 확산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외식 산업이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시는 저걸 하시면 저거 사업 아이템을 좀 더 키우시면서 그 젊은 친구들 창업 관련된 젊은 친구들과 아마 우연찮게 만나는 기회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못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걸 그 친구들이 안 갖고 있고 이거는 서로 협업이 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때가 덜 묻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류의 협업이나 동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신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깨끗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같이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테스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도 받고 아니면 아까 공유 키친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초기에 내가 모든 책임을 다지고 모든 비용 부담을 다 갖고 하는 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아까 허거 샤브샤브나 허거는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배달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완전 찾아갔더니 MBBT 샵을 해본다고 찾아갔더니 방열 생각을 해가지고 층을 벗어 15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거는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저는 그 전 단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해줘서 집에 있는 냄비로 끓인다든지 대신에 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1인이나 2인 정도 있는 집에 한번 테스트로 진짜 주변에 가서 냄비 사이즈도 한번 재보고 의외로 작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밥솥이 요만하잖아요.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밥솥이 이만한데 그런 데 가면 밥솥이 작고 밥을 안 해 먹고 햇반 데워 먹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샤브샤브를 줬을 때 그걸 데울 수 있는 그릇이 과연 있을까? 버너는 대부분 있고 제가 우리가 봤던 건 버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로 태우고 하는 건데 예,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고 그거는 기숙사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또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 접점이 지금 시장에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스타트업 젊은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합니다, 진짜로. 친구들 집 가지고 냄비 사이즈 재요. 냄비 사이즈 그 저기 최근에 투자를 크게 받은 회사 중에 하나는 수력 발전 들고 다니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 같은 거를 그렇게 하겠다인데 그 친구들은 청계천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수력 발전기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 6개월 동안 매일 가가지고 돌리고 있었대요. 뭐 했냐면 이거 돌려서 실험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이걸 돌리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물에다 꽂아놓고 뭐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만져보고 살 생각이 생길까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들고 투자자한테 가서 내가 준비를 이만큼 했다.
6개월 동안 난 열심히 가가지고 매일 테스트 해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반영해서 바꾸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시장에서 검증을 거친 거다. 그래서 이걸 갖고 더 키울게, 투자해줘. 라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를 보니까 검증을 거친 거잖아요.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외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제품 개발 과정을 그렇게 다 기록에 남겨놓으면은 레시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사진 찍어서 하고 반응 보고, 그 반응을 주관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은 객관식으로 뭐 맛의 정도를 표시해달라고 하고, 그걸 계속 바꾸고 가면서 조미료나 이런 거 바꾸고 뭐 바꾸고 재료 바꿔가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시장 고객들의 아까 진짜 냄비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주거 형태 같은 것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조사를 막 하면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어제 기사 본 거 중에 회 배달해주는 회사가 8억인가 투자를 받았어요. 웃기잖아요. 연신내 여기서 한번 가봤는데 회만 그냥 젊은 애들이 딱 해서 그냥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대로 싸워하고, 그래서 저도 좀 의외로 좀 놀랐어요. 그냥 무게는 무엇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딱 해가지고 딱 포장돼갖고 그거 포장되고 와서 먹고 또 싸워하고 놀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시장을, 소비자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비슷한 친구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모르는 거 유통이랑 제조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몸으로 배우면서 이제 커가는데, 저는 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문정동에 가면은 그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락시장이랑 가까워서 저희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IT 베이스 쪽인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유통 관련된 쪽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늘 그런 아이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면은 그 인터넷에서 창업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뭐 창업넷이나 아니면 뭐 창업 지원 이런 거 치시면은 막 지원되는 곳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데 한번 시험 삼아서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문정동에 있는 서울 창업지원센터인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꼭 그 기술 베이스 아니어도 많이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참가하시고 설명 같은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은 최근에 그 창업의 트렌드는 우리 외식 쪽 분야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술은 밑바닥에 깔리고 그 시장이 이제 외식 산업으로 들어가요. 전체 배달에서 지금 그 아까 회 같은 데도 있지만은 마켓컬리라고 요새 많이 광고하는 데 같은 경우는 식재료 배달해 주는데요. 근데 단가 저 같은 사람은 안 가죠. 근데 쓰시죠. 그러니까 딱 그 조교님 정도 세대 하시는 이유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트 가면 너무 크잖아요. 너무 많고. 어차피 소규모 작은 거 사야 되는데, 그거 사러 마트까지, 이마트까지 가기에는 멀고, 가면 또 큰 포장들만 있고, 그 대응하려고 이마트에서 또 작은 거 요새 포장해서 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다른 지역으로 사는 걸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온라인 사업으로 대단히 그게 좀더 뭔가 아무리 기다리고 먹는 게 너무 편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다 채워요.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들을 계속 반영해서 소비자를 계속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판매자들은 내가 팔 수 있는 걸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조달해서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대신에 마켓컬리라는 데는 특징이, 이마트는 매장을 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온라인 베이스로 다 가다 보니까 확장이 거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100억 단위 이상 받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트렌드들을 빨리 분석한 다음에 상품으로 바로바로 만들고,
대신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마트에는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매하겠다 올리고 이론상으로는 주문 들어온 것만큼 만들어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문 들어와서 배송하는데 거의 하루 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마켓컬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데, 배달의 민족도 마켓컬리처럼 식재료 배달하는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배달의 민족 사장님의 사모님이 했다가 인수도 막 하고 했는데 결국은 철수해 버렸어요. 되게 어려운 시점. 거기서 그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가 나왔어요. 주문 들어왔는데 이거를 소비자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다 하려니 이쪽에서 또 식재료 조달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거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크게 내서 맛집들에서 식재료를 아예 받아다가 배달해 주는 거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맛집들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근데 매장에 손님이 오면 그거부터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빵꾸를 자꾸 내버린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문 들어와서 배송하는 단계에서 이 주문 들어온 내역이 매장에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매장에서 그거대로 포장을 해서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빵꾸가 나면은 그때 또 오토바이 택배를 보내서 그거 하나를 받아오고 비용이 올라가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채우면 되는데, 이게 10개 주문했는데 9개만 왔다. 하나를 더 주문하려고 했더니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했는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하루 늦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걸려서 어려워진 거고, 마켓컬리는 그것만 전문을 하다 보니까 그 물류센터를 되게 크게 짓고 거기서 많은 부분을 처리하거든요. 상반된 얘기를 해요. 그 쿠팡처럼 성장할 거라고 보는 데도 있고, 너무 위험한 아이템이고 위험하게 접근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트렌드입니다. 예. 더 심한 트렌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무인으로 마트에서 장 보고 아예 갖다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데이터라고 했고, 예.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계산 다 되고 배달을 해주고. 그 시도들이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쇼핑몰이 아마존이라는 데인데, 양쪽 다 똑같은 실험을 해요. 이런 오픈된 매장을 만들어 놓고 계산 안 하는 거죠. 무인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방에 카메라를 다 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얼굴 인식을 다 해요. 그래서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 사전에 미리 계좌를 다 열어 놓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는 물건을 찝어요. 찝으면은 카메라가 뭐 찝는지 다 체크해서 자동으로 다 계산 넣어주고,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갈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이렇게 두면은 포장해서 집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한 거는 이런 센서 같은 걸 하나 줘서, 예를 들어 샴푸 이런 것들 늘 똑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샴푸 다 떨어졌으면 샴푸 이렇게 찍으면은 자동으로 주문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커머스단, 유통이나 커머스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외식 산업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게 외식에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뒷단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고, 당장에 이제 우리 사업에서 접목하는 방법은, 내가 그런 기술들을 익혀서 내가 그런 엔지니어가 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런 엔지니어들은 자기네들도 기술적으로는 그들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분야를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식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업이 한국에서도 120조 원이에요. 전체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커서 그래요. 아주 큽니다. 크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기술 베이스 사람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대신에 이 친구들은 이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기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분야인데, 그런 친구들과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그 샤브샤브 허거처럼 그런 아예 새로운 상품 만들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런 류의 상품들 개발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만약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 창업지원센터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상담도 하는데 그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 온 다른 친구도 있잖아요. 그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은 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기서 회사를 만들어요. 나는 엔지니어인데 너는 디자이너고 너는 뭐 마케터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접근들을 해요. 네. 그런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친구들은 뒤통수 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어울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원래 4시, 5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